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치세, 창경궁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 조씨의 장례식장, 애통함에 휩싸인 영조의 시선이 한 젊은 궁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씨, 별감 문성국의 동생이었습니다. 영조께서 효부를 이르시고 애통하시어 상내에 친히 납시어 곡진이 정성을 다하시니라. 그런데 그곳에 소위 문녀라는 시녀나인이 있으니 별감 문성국의 동생이라. 한중록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조는 애도의 시간에 문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영조의 눈에 들어온 문씨는 단숨에 궁중의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영조는 심지어 죽은 며느리 현빈조 씨가 지내던 창경궁 건극당 아래 고서헌이라는 전가까지 문씨에게 하사했습니다. 문씨는 정사품 수기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승지 윤광이가 어명을 받들지 않자 영조는 다른 승지를 시켜 문씨를 책봉했습니다. 궁중에는 그 남매가 아들을 못 낳아도 다른 자식이라도 들여서 아들을 낳았노라 하려 한다. 그 어미는 중이 되었다가 딸의 해산에 환속하여 들어왔다라는 괴이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한편 아버지 영조의 행동을 지켜보던 사도세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형수의 장례식 중에 젊은 궁녀를 후궁으로 들이는 아버지의 행동을 좋게 생각했을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문씨의 처신은 더욱 문제였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세자의 처소인 동궁전 별감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감들은 동궁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듣는 족족숙의 문씨에게 알려주었고 문씨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영조한테 일러바치며 부자간의 사이를 악화시켰습니다. 영조는 아들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문씨의 관계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한중록은 이를 애통하게 기록합니다. 영조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들으시니 불쾌하신 마음에 부자 사이는 갈수록 갑갑해지니라. 국군이 불행하여 요녀와 간접까지 나니 설도다. 문씨의 오만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에게까지 대들었습니다. 이는 내명부의 법도와 위계질서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노한 대왕 대비 인원왕후는 사도세자가 보는 앞에서 문씨에게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아무리 영조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라 해도 정일품 빈이자 세자의 생모인 영빈을 모욕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조는 인원왕후에게 나 양위하려는데 오케이 해주시죠라고 말했고 인원왕후가 그러라고 대답하자 영조의 양위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자신이 귀가 먹어 잘못 대답했다며 아래 거처로 이사가는 등 모자간 기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문씨는 두 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를 낳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의 총애는 식지 않았고 문씨 남매의 권력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당시 야사에 따르면 문씨는 사가에서 몰래 사내 아이를 들여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으나 영의정 이종성에게 발각되어 무산되었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창경궁 낙선당에서 일어난 화재도 의문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후에 정조는 이 화재의 원인이 문성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영조는 사도세자를 크게 꾸짖었고 억울함을 못 이긴 사도세자는 저승전 앞들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정조의 말에 따르면 문씨 남매가 사도세자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기 위해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씨 남매의 관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영조와 사도세자의 부자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결국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비극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뒤에는 문씨 남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갔고
그 사이에서 문씨 남매는 교묘하게 이간질을 계속했습니다. 임금과 세자, 부자 사이의 꼴은 깊어만 갔습니다. 사도세자는 평소 괴팍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면에는 아버지 영조와의 복잡한 관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끊임없이 책망했고, 세자는 그런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영조의 귀에는 세자의 광기 어린 행동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항상 문씨 남매가 있었습니다.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은 부자 관계의 결정적 균열점이 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조는 이를 세자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사도세자는 저승전 앞들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후에 정조가 밝혔듯 이 화재는 문성국이 일부러 일으킨 것이었고 사도세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옛날 창경궁 낙선당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도 문성국 때문이다. 정조의 이 말은 문씨 남매가 얼마나 사악한 계략을 꾸몄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자를 죽이기 위해 화재까지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조는 문씨의 말만 믿고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궁중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편에는 영조와 문씨 남매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외롭게 고립된 사도세자가 있었습니다. 영조의 눈에는 아들이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씨의 끊임없는 이간질로 인해 영조는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호월 13일,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주는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로 성인 남성이 들어가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안에 갇혀 8일 만에 굶주림과 더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도세자의 나이 36세, 아직 한창 나이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왕세자, 그리고 그 배후에서 교묘하게 이간질을 했던 문씨 남매. 역사는 이들의 악행을 고스란히 기록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문씨 남매의 권세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영조는 문씨를 여전히 총애했고 문성국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언젠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또 돌아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 그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며 자랐고 그 한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 배후에 문씨 남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산은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영조는 세손 이산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세손은 영조의 보호 아래 학문을 익히고 정치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할아버지 영조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모범적인 손자였지만 내면에는 아버지의 한을 풀겠다는 굳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치세는 계속되었습니다. 문씨는 두 딸 화룡옹주와 화길옹주를 낳았고 영조의 총애 속에 화려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문성국 역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노안으로 점점 쇠약해졌고 세손 이사는 성장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영조의 주변에는 문씨 남매 외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치열했습니다. 세손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776년 영조 52년 3월 5일 영조가 82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52년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치세를 마감한 것입니다.
영조의 죽음과 함께 문씨 남매의 운명도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전적으로 영조의 총애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이는 바로 세손 이산, 즉 정조였습니다. 정조의 즉위는 문씨 남매에게 재앙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한을 품고 자란 정조가 이제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관여한 이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조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문씨 남매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에게 이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1776년 3월 영조의 서거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손 이산이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자신의 첫 번째 과업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한을 풀고 그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문씨 남매의 죄악에 대해 포고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문씨 일가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의 진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옛날 창경궁 낙선당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도 문성국 때문이다. 정조의 이 한마디는 영조 치세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었습니다. 문씨 남매는 사도세자를 모함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켰고 그것이 결국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문씨를 처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당시 조정의 중론은 대부분 문열을 하루라도 빨리 사형시키자는 쪽이었으며 문씨의 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천한 궁녀 출신인 문씨는 조정과 국내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왕실 일가와 사이 좋게 지냈다면 좀 나았겠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영조의 총애만 믿고 분란을 일으켰고 슬하에 2딸만 있을 뿐 사도세자와 정조에게 대항할 만한 왕자도 낳지 못했기에 정조의 반대파도 문씨를 지켜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조의 복수는 신속하고 철저했습니다. 문씨는 사도세자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유배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결국 사약을 받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조의 총애로 권세를 누리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문씨의 일가 친척들도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해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가 되었고 오빠 문성국은 노적에 오르고 가산을 정몰당했습니다. 노적이란 죄인의 가족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문성국의 모든 가족이 관노비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성국의 아들 문경행문 씨의 조카은 유배되었고 나중에 성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발견된 문성국의 처남 박도화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문 씨의 장녀 화룡옹주의 남편 청성위 심는거는 문 씨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처벌을 받았고 5년 전 일찍 요절한 화기롱주의 장례에 10만 냥이나 지출한 일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만 냥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 사치였습니다. 숙의 문 씨의 2딸 화룡옹주와 화기롱주의 자기를 박탈해야 한다는 상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의외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두옹주는 영조의 골육이며 문 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강보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다. 정조는 이렇게 말하며 두옹주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이복고모 화유옹주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선조의 옹주 가운데 궁중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홍주 하나뿐이었는데라고 말한 것을 보면 화룡옹주는 자기만 삭탈당하지 않았을 뿐 궁궐 출입도 금지당하고 옹주로서 제대로 된 예우도 받지 못한 채 평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 듯합니다. 정조의 관용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잃은 한을 품고 있었지만 그 한을 풀기 위해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룡옹주와 화기롱주는 분명 영조의 피를 이은 왕실의 일원이었고 어머니의 죄를 딸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화기롱주는 정조 즉위 3년 전에 향년 19세를 일기로 남편과 자식들만 남긴 채 병으로 요절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비극적 몰락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숙의 문씨의 살아남은 유일한 딸인 장녀 화룡옹주는 어머니와 외삼촌 때문에 궁중 출입까지 금지당했지만 정조의 관용하에 목숨을 부지하고 옹주의 직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조의 복수는 단순히 문씨 남매를 처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도 힘썼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이무화변이라고 불렸는데 정조는 이를 현운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부르게 했습니다. 현운은 상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도세자의 죽음을 국가적 애도의 대상으로 재정립하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정조는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하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정조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한을 푸는 차원을 넘어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다시 세우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영조 치세 동안 문씨 남매의 전횡으로 훼손된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고 올바른 권력 질서를 재확립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이후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문화적 번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가 설립한 규장각은 학문과 예술의 전당이 되었고 수원화성은 그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한을 풀고 그 슬픔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조선의 황금기를 열어젖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조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씨 남매가 저지른 죄악은 단지 사도세자 개인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정조는 그 정의의 칼을 휘둘러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고 올바른 통치 질서를 재확립했습니다. 문씨 남매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영조 시대의 권세를 누리던 그들은 정조의 즉위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문씨는 사약을 받아 죽었고 문성국은 가산을 몰수당하고 노적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도 모두 유배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궁중에서 세도를 부리던 문씨 일가는 이제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심판은 무자비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이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었고 진정한 정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문씨의 두 딸인 화룡옹주와 화기롱주에 대한 정조의 태도는 그의 통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옹주는 영조의 골육이며 문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강보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다. 정조의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렸는지 보여줍니다. 문씨의 죄를 그녀의 딸들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화룡옹주는 어머니의 죄로 인해 궁궐 출입이 금지되고 옹주로서의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목숨과 공주의 직첩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정조가 보여준 이러한 관용은 그가 단순히 복수의 눈이 먼 왕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질서의 회복을 추구한 군주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되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정조의 관용 덕분에 화룡옹주는 정조보다 21년 더 오래 살았으며 향년 69세를 일기로 이복종손인 순조의 치세까지 천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순조는 화룡옹주에게 장생전의 퇴판 일부를 보내주며 그녀의 장례를 왕실 종친의 예우로 치러주었습니다. 이는 화룡옹주가 비록 어머니의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무화변이라고 부르던 것을 현운으로 바꾸고 그를 장원세자로 추존하였습니다. 또한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청조는 또한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한 이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문씨 남매뿐만 아니라 사도세자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도 모두 정조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회복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청조의 치세는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립하여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켰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여 새로운 도시 계획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실학을 장려하고 상공업을 발전시켜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조의 업적은 그가 아버지의 한을 단순히 복수로 풀지 않고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아들이 그 슬픔을 딛고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씨 남매와 같은 간신들을 처단하고 올바른 통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정조가 보여준 정의로운 심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문씨 남매는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사도세자를 모함했지만 결국에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악행의 씨앗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왔고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또한 정조의 사례는 개인적인 한과 복수심을 어떻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되 그것을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의 회복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항상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문씨 일가의 몰락과 정조의 치세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영조 시대에 문씨 남매가 저지른 악행은 한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드러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친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그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청조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닌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한을 풀고 왕실의 위엄을 회복했으며 조선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문씨 일가의 몰락과 정조의 복수극은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불의는 결코 오래가지 않으며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조는 아버지의 한을 풀고 문씨 남매가 저지른 불의를 바로잡았으며 조선의 위대한 군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씨 일가의 비극적 최후는 권력의 무상함과 악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경계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